다큐멘터리 방송 직후 미국 해양업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오래된 양식법이 현대과학도 해결 못한 해양 위기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폭탄 선언에 대형 수산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70년간 철저히 묻혀온 이 위험한 진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든 하버트입니다. 캘리포니아 해양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20년간 미국 해양 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방송된 PBS 다큐멘터리는 제 인생과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샌디에고 해안가 아파트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푸른 바다의 미래라는 해양 다큐멘터리 특집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지켜보다가 한국의 서해안 갯벌 양식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나오자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한 돌담 형태의 전통 양식장이 드론 촬영으로 펼쳐졌고, 놀랍게도 이 200년 된 방식이 현대 양식장보다 생산성은 3배 높으면서 해양 오염은 90% 줄였다는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전통 방식으로 관리된 해역에서 멸종 위기종이 돌아오고 바다숲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모르게 TV를 향해 말했습니다. 20년간 해양 생태 복원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분명 데이터 조작이나 과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양식 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통 방식으로 해결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해당 다큐멘터리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점점 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서해안의 갯벌 그리드 시스템은 단순한 어업 기술이 아니라 완벽한 생태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미세한 조류의 흐름까지 계산된 돌담 배치, 자연 정화를 극대화하는 해조류 배치, 계절별 양식종의 교체. 이 모든 것이 과학적 정밀도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네오 전통 양식법은 조상의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해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의 서해안은 이 방식으로 20년 전 오염된 해역의 80%를 회복시켰고 어민들의 소득은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관인 톰슨 국장이었습니다. 브랜든, 그 다큐멘터리 봤나? 해양청에서 난리가 났어. 다들 한국의 그 시스템이 정말인지 확인하라고 야단이야. 방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데이터는 확실해 보입니다. 자네 생각은 어때? 우리 캘리포니아 해안에도 적용 가능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미국의 해양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하필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의 해답을 찾았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 시스템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톰슨 국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조심해, 브랜든. 방금 오션텍 CEO가 전화했어. 이 문제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자고 하더군. 그들의 신형 양식 시스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대. 통화를 마친 후 창밖으로 황폐해진 샌디에고 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풍요로웠던 이 바다는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첨단 기술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천 마일 떨어진 한국에서 우리 조상들이 산업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미국 최고의 해양 과학자로서 한국의 전통, 지혜가 정말로 우리의 바다를 구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 미국의 자존심과 대기업의 이익을 뛰어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다음 날, 저는 해양청 회의실에서 예상치 못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에는 부서의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오션텍의 CEO 리처드 그레이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 자리가 단순한 부서 회의가 아님을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브랜든, 당신의 한국행이 공식 승인된 것은 아니죠. 톰슨 국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캘리포니아 해안 복원을 위한 첨단 양식 시스템에 3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왜곡 방식에 시간을 낭비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저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PBS 다큐멘터리의 핵심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한국 서해안의 생태계 회복률과 어획량 증가 그래프는 명백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해양학회 저널에도 이미 한국 방식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예비 연구가 실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논쟁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톰슨 국장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 휴가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공식 조사단은 구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해양청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연구원 제시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 드라이브를 건넸습니다. 교수님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션텍이 3년 전 한국의 양식 시스템을 이미 조사했다는 내부 보고서예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그날 밤 아파트에서 제시카의 USB를 열어보며 저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션텍은 실제로 한국의 갯벌 시스템이 자사의 기술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정보를 묻어버리고 자사의 값비싼 기술을 계속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은 제가 평생 지키려 노력해온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기술에 의존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맹신이 실제 해결책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해양대학교의 김성호 교수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PBS 다큐멘터리의 학술 자문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김 교수는 MIT에서 해양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조국의 전통 지식을 현대과학과 접목하기 위해 귀국한 과학자였습니다. 차로 서해안으로 향하는 동안 김 교수는 한국의 갯벌 양식 시스템이 단순한 전통 어업 방식이 아니라 조상들의 생태학적 지혜가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시스템이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와 해양, 생태계 전체의 건강을 우선시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노트북을 펼쳐 제시카가 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하버트 박사님, 오션텍의 내부 고발 자료를 보고 계신가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이 순간 저는 단순한 과학적 탐구를 넘어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양식법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과 기업의 이익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얽힌 문제였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한국의 전통 양식장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오래된 지혜가 정말로 현대과학을 뛰어넘는 해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 교수의 안내로 우리는 서해안 태안의 갯벌로 향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의 특유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넓게 펼쳐진 갯벌은 마치 거대한 격자무늬 같았습니다. 물이 빠진 갯벌에는 수백 개의 돌담과 대나무발이 정교한 패턴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0년 이상 이어져 온 독살 시스템입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자연적 양식법이죠. 김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업시설이 아니라 완벽한 생태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갯벌 위를 걸으며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돌담은 단순히 물고기를 가두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구조와 배치는 해류의 흐름을 조절하고 미세 플랑크톤의 번식을 촉진하며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전기나 연료, 화학물질 없이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갯벌 한쪽에서는 지역 어민들이 조개와 해초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숙련되고 효율적이었지만 결코 자연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농부처럼 바다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소개해준 박철호 할아버지는 이 지역에서 7대째 어업을 이어온 어민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갯벌을 설명할 때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너무 많이 가져가면 내일은 바다가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씀은 서구의 최대 수확량 중심 어업 철학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해양연구소에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10년간의 모니터링 결과 이 전통 양식 지역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45% 증가했고 수질은 표준화된 지표에서 위험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어민들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해양 자원은 오히려 풍부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소 벽에 걸린 위성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 양식법이 적용된 해역은 선명한 청록색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보여주는 반면 현대식 대규모 양식장 주변은 오염을 나타내는 갈색띠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던 중 갑자기 연구소 문이 열리고 3명의 서양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놀랍게도 오션텍의 부사장 데이비드 모리슨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브랜든,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세상은 정말 좁군요. 그의 가식적인 친절함 뒤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명확했습니다. 오션텍도 한국의 전통 양식법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본 것을 미국에 알리려 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을 때 저는 해킹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 파일을 뒤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어제와 같은 검은 차가 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탐구가 아닌 위험한 진실을 찾는 여정이 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데이터와 사진을 별도의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백업했습니다. 누군가 제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면 최소한 제가 수집한 증거는 안전하게 보호해야 했습니다. 김 교수의 제안으로 우리는 전라남도의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양식법과 현대기술을 결합한 네오 전통 양식장이 있었습니다. 3시간의 차량 이동 후 우리는 완도 인근의 조용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풍경은 태안과는 달랐습니다. 전통적인 돌담 양식장 옆에 현대식 시설이 조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고 작은 연구실에서는 젊은 연구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의 손자 박준호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MIT 해양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의 지혜와 현대과학을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통 양식법의 생태학적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기술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연구실 스크린에 표시된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온, 산소 농도, 미생물 활동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AI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양식 조건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준호 박사가 특별히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다 정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갯벌 양식법의 원리를 심해에 적용한 혁신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다양한 해조류, 조개류, 어류가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외부 투입물 없이도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와 실제 바다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투명한 해수 아래로 바다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해조류 사이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전복과 조개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생태계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으로 항생제나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균형이 모든 것을 조절하니까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양식업에 항생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시스템은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민들과 함께하는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생계를 유지하는지, 또 어떻게 해양 환경을 동시에 보호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커뮤니티 중심의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이곳의 양식장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고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준호 박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오션텍을 포함한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이 기술을 고가에 구매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사들여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이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방식은 값비싼 장비나 화학물질이 필요 없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제가 20년간 해양과학자로 믿어온 많은 것들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 미국의 첨단 기술 중심 접근법이 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의 지혜와 전통 지식을 너무 쉽게 무시한 것은 아닐까요? 호텔방으로 들어서자 책상 위에 익숙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침입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미국에 필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봉투 속 협박 메모를 보고 저는 즉시 방 안의 도청 장치를 의심했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화장실에 샤워기를 틀어놓은 채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여정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은 분명했고 이제 그들은 제가 묵는 호텔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김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5분 후 그의 차가 호텔 뒷문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양식법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대신 김 교수의 제안으로 방향을 바꿔 목포 인근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 교수의 은사이자 한국 전통 양식법 연구의 선구자인 이민수 교수가 은퇴 후 작은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한 이 교수의 연구소는 외관상 평범한 어촌 가옥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와 방대한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80대 노학자임에도 이 교수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자세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오전 내내 이 교수는 40년간 수집한 한국 전통 양식법의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0년대부터 비밀리에 진행된 국제 비교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노르웨이, 일본, 중국, 미국의 현대 양식법과 한국의 전통 방식을 직접 비교한 결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발표하려 했을 때 국제 학술지들은 놀랍게도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방법론적 결함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내용이 불편했던 겁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양식법은 환경 영향, 생산 효율성, 생물 다양성 보존, 경제적 지속 가능성 모든 측면에서 현대적 방식보다 우수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계절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계절별로 다른 종을 양식하는 이 방식은 자연의 리듬을 따르면서도 연중 안정적인 수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점심 후 이 교수는 저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니어처 갯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고 각종 센서와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의 작품입니다.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의 완벽한 통합이죠. 이 교수의 시뮬레이션 모델은 기후변화와 오염 같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전통 양식법의 적응성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전통 시스템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990년대 초 미국 해양 기업들과의 통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러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전통 양식 기술에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목적은 그 기술을 상용화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내부 메모들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널리 알려지면 그들의 값비싼 장비와 화학제품 시장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갑자기 연구소 경보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CCTV 모니터에는 세 대의 검은 차가 연구소 입구에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교수는 침착하게 비상 탈출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급히 데이터를 복사하고 이 교수가 건넨 방수 가방에 모든 증거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 자료가 당신의 나라에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를 구하는 것은 국적이 아닌 진실입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준비된 어선에 올랐을 때 저는 이 교수가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다로 나아가는 작은 배 위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미국에 알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바다를 구하는 것이 제 임무였고 그 해답은 한국의 오래된 지혜 속에 있었습니다. 어선은 밤새도록 바다를 가로질러 목포 인근의 작은 어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김 교수의 제자가 저를 마중 나와 인천으로 향하는 우회로를 안내했습니다.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터미널을 통해 제주도로 먼저 이동한 후 그곳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계획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이 교수가 준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해양청과 한국 연구팀이 1990년대 초 공동으로 진행했던 비밀 프로젝트 문서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 전통 양식법의 우수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대형 수산업체들의 로비로 연구 결과는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저는 미국 대사관의 오랜 친구인 로버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미국 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증거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저를 따라왔던 검은 차의 정체와 제 호텔방에 침입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저를 쫓아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2명의 정장 차림 남성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국토안보부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잠시 공포에 휩싸였으나 다행히 그들은 제 안전을 위한 호의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청의 톰슨 국장이 비밀리에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톰슨 국장과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었고 오션텍의 CEO가 이미 해양청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저를 지지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샌디에고로 돌아온 저는 즉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양식법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 해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명확한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작업 중 연구원 제시카로부터 걱정스러운 전화가 왔습니다. 오션텍이 해양청에 대규모 로비를 진행 중이며 제 평판을 훼손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로컬 뉴스에는 제가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맹신하고 미국의 과학적 방법론을 무시한다는 익명의 비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그리고 이 교수가 준 증거들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직접 대중에게 진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샌디에고 인근 몬테레이만의 어민 공동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국의 지혜를 미국 해안에 심을 첫 번째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몬테레이만의 작은 어업 공동체 회관은 의외로 많은 어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최근 몇 년간 어획량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통해 한국에서 촬영한 사진과 비디오,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발표가 진행될수록 그들의 눈빛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어민들의 안정적인 수입과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보여주는 장기 데이터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질문 시간에는 실용적인 의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환경에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 수산 기업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베테랑 어부 칼 존슨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45년간 이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이 지역의 비공식적 리더였습니다. 칼은 세대에 걸쳐 가족이 목격한 해양 환경의 악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제는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지지에 힘입어 그 자리에서 10명의 어민들이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어민들과 함께 몬테레이만의 작은 구역의 미니 갯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김 교수와 박준호 박사의 조언을 받으며 태평양 연안의 특성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조류 패턴, 수온, 토착 해양 생물의 특성이 한국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담 구조물이 무너졌을 때 몇몇 어민들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칼의 끈기 있는 리더십과 제 확신이 그들을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우리는 마침내 안정적인 구조물을 완성했고 지역 해조류와 조개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곧 어민들의 혁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하게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했고 유명 셰프들은 지속가능한 해산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오션텍은 즉시 법적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 방식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스템 설치 2달 후 우리는 첫 번째 놀라운 성과를 목격했습니다. 설치 구역 주변의 수질이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오래전에 사라졌던 몇몇 물고기 종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민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PBS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를 후속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김 교수와 이 교수, 그리고 박준호 박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지식과 전통을 정당하게 인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문화적 지혜의 교류였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난 후 몬테레이만의 작은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연안 복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PBS의 후속 다큐멘터리 태평양의 부활이 방영된 후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해양청은 공식 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식 갯벌 시스템이 적용된 구역의 생물 다양성은 42% 증가했고 수질은 표준 등급에서 2단계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역 어민들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오션텍과 같은 기업들도 더 이상 반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략을 바꿔 이 시스템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하려 시도했습니다. 오션텍의 CEO는 공식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지만 저는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통제 시도임을 알았습니다. 대신 저는 어민들과 함께 비영리 단체 해양 공동체 연합을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의 주요 목표는 한국의 전통 양식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유하고 지역 어민들이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협력자들은 기술 자문단을 보내주었고 곧 샌디에고에 한미해양지속가능성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상원환경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저는 한국 전통 양식법의 과학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 철학적 기반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였습니다. 바다를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라 공생하는 파트너로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연방정부는 연안 생태계 복원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시범 사업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메인주에서 플로리다까지 다양한 지역에 맞춘 한국식 갯벌 시스템이 시험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프로젝트 1주년 기념식에서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지역 수산업체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지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는 50년간 해양산업에 종사하면서 미국식이 최선이라고 믿어왔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한국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의 어민들은 한국의 전통 어촌을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 공통의 목표, 건강한 바다를 위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샌디에고 해안에서 한국에서 온 방문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교수, 김 교수, 박준호 박사, 그리고 처음 만나는 젊은 해양생물학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한때 저를 위협하고 방해했던 세력들은 이제 침묵했고 바다는 조금씩 회복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인류의 작은 진보입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함께할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를 살린 한국 지혜의 승리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